네, 이번 시간은 최영 남도일보 주필을 초청해 강의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앞에 계신 최영 주필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와 연세대 대학원 언론홍보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과 미국에서 30여 년 동안 기자로 활동해 오셨습니다. 남도일보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와 대학, 기업 강의를 통해 지역의 역사를 널리 소개하는 데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럼 이번 시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남도의 역사라는 주제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최영 남도일보 주필을 모시겠습니다. 1895년 1월 달에 미나미 서시로는 일본군 대자가 동학군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오면서 광주 읍성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광주 목사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 내가 광주에 4개 문이 있는데 그 4개 문 중에 북문 통해서 들어오는데 북문 전에 공북로라는 이 정자가 하나 있는데 이 정자 오른쪽에 큰 나무가 있더라. 근데 그 나무에 잘린 목, 동학농민군의 잘린 목이 20개 정도가 대롱대롱 걸려 있어가지고 너무 처참해서 저것 좀 끌어내리라고 광주 목사에게 지시를 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공북루인데 공북이란 말은 북쪽을 향해서 공손하게 절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한양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슬퍼서 빠이빠이를 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버드나무를 꺾어서 그것을 정표로 서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북루 혹은 절양루 그렇습니다. 공북문 바로 앞에 있는데 지금 누문동이라는 동네 이름이 생긴 것은 이 공북루 앞에 있는 마을이다 해서 누문동입니다. 이 누문동 광주 일고 못 가서 지금 광주 학생 독립 기념탑이 있는데 그 일대 조금 못 가서 여기 문이 이 루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 갔습니까? 공북문이랑 이렇게 다 어디 갔습니까? 일제가 다 철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어디죠? NCA도 있고 충장로입니다. 예, 여기가 충장로 파출소입니다. 여기 보면 공북문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까? 비석 보셨습니까? 이 비 보신 적 계십니까? 이런 상태로 매일 아침에 있습니다. 오후에도 이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비석인데 이 나라를 위해서 숨져갔던 수많은 우리 동학농민군들이 숨졌던 이 장소 기리는 것이 누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가갖고 쓰레기 천지입니다. 이게 저는 죄송합니다.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침에 버스를 타고 출근합니다. 도청 앞에서 내리면은 더 회사가 가까운데 항상 여기서 내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비석을 보고 저는 출근을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오늘 이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무슨 글을 쓸까 쭉 걸어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럴듯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이게 1년 전 모습입니다. 이쪽 보고 있었죠. 근데 어느 사이에 6개월 전에는 이쪽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름 전 사진입니다. 제가 동구청에 가서 이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니까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놨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보름 전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니들 나라를 사랑해라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철골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광주시에서 광주시 내 곳곳에다 2억짜리 3억짜리 건축물 조형물 세워놓으면은 광주가 문화예술도시 되겠다고 해가지고 저는 폴리 사업입니다. 정체불명의 이런 건축물은 조각품은 2, 3억씩 들여서 세워놓고 이 광주를 이 조국 산하를 지키기 위해서 숨져갔던 우리 조상들을 기린 데는 이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김주환 선배님, 시장님 자주 뵈니까 꼭 말씀드립시오. 제가 시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안 고쳐집니다. 이 밑에 사람들이 안 움직이죠. 이 나비 효과라는 게 있죠. 나비가 그 멕시코만의 나비가 한번 날개짓 바닥 가면 이게 허리케인이 돼가지고 딱 이렇게 다른 나라를 친다는 그게 나비 효과인데, 이 강주의 역사는 참 얽히고 설켜가지고 참 이게 참 대단한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오쿠무라 엔싱이라는 사람이 1887년도에 강주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강주 충장로 일대 지금 또 읍성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는 이 사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7대 저부가 오쿠마라 조싱이라는 사람이 임진왜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들어가지고 정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 사람들은 세작, 옛날 지금 말로 하면 스파이 집안입니다. 7대 저부터. 그래서 이 오빠가 실은 들어온 것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지시를 받고 조선 내를 정탐하러 들었는데, 그 동생이 오쿠무라 이 동생입니다. 이 동생이 이옥구라는 이 동생이 들어와가지고 농업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기술학교를 하나 세우는데 그 기술학교를 10명 정도 다닐 수 있게끔 세웁니다. 그래서 1897년도에 이 양반이 이 광주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학교를 세운 데가 지금 동명도, 옛날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불로동 200평지에는 동명호텔 자리가 지금 이 일본 여자가 학교를 세운 자리입니다. 이 학교가 변해서 어떤 초등학교가 되냐면은 지금 광주중앙초등학교가 됩니다. 이 여자가 나중에 100명 정도 되는 기술자들을 대마도에서 데리고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이 일대를 자기가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촌으로 건설을 하는데, 그것을 보작촌이라고 합니다. 그 보작촌이 생기면서 일본 사람들이 술을 먹고 요리집을 가고 기생집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생겨난 것이 불로동 황금동에 기생집들이 생겨나고 술집이 생겨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원우 회장님 지금 잠깐 오늘 어디 가셨는데, 지금 그 충장로 우체국 바로 옆에 있는 학성회관 자리도 옛날에 가장 컸던 일본 기생집 자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와서 광주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윤웅렬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웅렬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입니다. 윤웅렬은 전라남도 초대 관찰사입니다. 동생이 윤영렬인데, 윤웅렬 집안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윤치호가 나옵니다. 윤치호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애국가 작사고, 우리나라 맨 처음에 계몽 학자였는데 일본에 유학 가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나중에 미국까지 유학하죠. 이 윤치호 덕분에 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이제 우리 양림동 역사가 바꿔집니다. 이 윤치호 밑에서 누구냐면 영선이란 분이 나오고, 이 영선이란 분 밑에서 영구란 분이 나오고, 그 영구란 분 밑에서 명순 씨란 분이 나오는데, 그 명순 씨의 남편이 조선일보 사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조선일보 사주가 증손녀의 사이죠. 둘째 동생 윤영렬이라는 사람한테서 윤치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밑에서 누구냐 하면 윤일선이라는 서울대학교 총장이 나옵니다. 치소람 아들한테서 누가 나오면 윤보선 대통령이 나옵니다. 윤웅렬, 윤영렬은 우리나라 최고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서 민족 배신한 친일파로 낙인 찍힌 사람이 7명입니다. 이 윤웅렬, 윤영렬 집안은 당시에 윤보선 대통령이 청와대로 그 경무대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사진을 찍는데, 그 왼쪽으로 쪼르르 날아선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영국 대사, 서울대학교 총장, 뭐 국방총장, 뭐 대통령 이렇게 쭉 전부 다 사촌 간다. 이 윤웅렬이가
전라남도 관찰사로 왔는데, 이제 친일파죠. 전라남도 관찰사로 왔는데, 당시 광주 전남에서 가장 컸던 도시는 나주입니다. 그런데 나주에 가지 않고 광주에 머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의병들이 나주를 전부 다 습격을 해가지고 실제로 단발령한 사람들 관리들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광주에 있으면서 나는 도저히 나주 가서 근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조선 총독부 사람들에게 제발 좀 내가 광주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주고 전남 도청 소재를 광주에다 좀 만들어주라 해서 느닷없이 도청이 광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이기 의원하고 저녁에 밥을 먹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그래서 도청이 광주에 생겼군요. 하마터면 제가 나주에서 근무할 뻔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윤치호는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그때 많은 남장로계 선교사들하고 친분을 갖는데 그 사람들이 나주를 가서 선교를 하고 목포를 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는데 나주 위생들이 너무 드세가지고 발 붙이지를 못하고 광주로 쫓겨옵니다. 그때 옥구무라 엔싱도 육육녀를 찾아갑니다. 당신이 1887년도에 자객한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내가 부산에 있을 때 당신을 내 절에 숨겨줬는데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윤흥렬을 찾아가서 사정을 하니까 윤흥렬이가 아 그래? 그럼 황금동 블루동 일대 땅을 내가 사주게 해줄게 해가지고 만평을 일본 사람들이 사주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또 이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윤치호가 아버지 윤흥렬한테 편지를 씁니다. 내 친구들이 지금 광주에 나주에서 쫓겨나서 광주에서 지금 선교사 하려고 하는데 오갈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해서 양림동, 봉선동, 박림동 일대 땅을 사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윤흥렬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비효과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윤흥렬 때문에 광주 전남의 역사, 광주 역사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광주 공원에 지금 윤흥렬 이 선정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84년도에 갑신정변 때 이 윤흥렬이가 이게 참여를 하는데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지고 능주로 귀향을 옵니다. 그래서 능주에도 이 윤흥렬의 선정비가 지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죠.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면 모든 게 다 빼앗긴다. 모든 게 바뀐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아름다우신 선생님 태봉산 아시죠? 광주에 있는 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태봉산. 광주에는 태봉산이 있었어요. 태봉산이 이 산입니다. 지금 태봉산. 여기가 뒤가 무등산입니다. 일제가 와서 보니까 조선 인조 왕자의 탈을 묻은 산이 있거든요. 또 조선 문인들이 와서 아름다운 이 호수라고 하는 경양호가 있거든요. 야,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구실을 냅니다. 야, 광주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저 경양호수를 메꿔서 택지를 만들자. 그런데 어디를 허물어 가지고 이것을 메꿀까? 아, 저기 태봉산이 있다. 태봉산 메꿔버리자. 헐어버리자. 그래서 이 산을 헐어버립니다. 광주역 일대 지금 주공건설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홈플러스 자리가 지금 옛날에 경양호수가 있었던 데입니다. 이 경양호수가 메꿔가지고 여기가 시청이 들어가죠. 구시청이 있었던 시청이 이쪽으로 옵니다. 지금 홈플러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옛날 시청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뭐 대충 헤아리실 겁니다. 광주고등학교하고 계름초등학교 건물의 자리에는 옛날에 경호대라는 또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언덕이죠. 이 경호대하고 태봉산을 헐어서 이 경양호수를 메꿔버립니다. 이게 경양호수입니다. 이 중흥건설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이 태봉산 유래비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두 개의 이름으로 남아있죠. 태봉초등학교, 태봉파출소 두 개 남아있습니다. 산이 없어져 버렸죠. 유덕동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덕동 일대는 저희 조선 농민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장소입니다. 나주성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수만 명의 동학농민군들이 나주성을 공격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쫓기면서 이 유독동에 와서 진을 치고 하루 저녁 자고 동복으로 철수를 합니다. 이 유명한 장소죠. 또 아까 말했던 그 일본 여자가 이 유독동에 보작촌이 너무 적으니까 이 일대에다가 일본인촌을 건설하겠어 했는데 옛날에 여기는 유림수라고 해가지고 버드나무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관방촌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시 강주 군수가 절대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켜냈는데 결국은 일제에 의해서 다 이제 자치가 없어져 버리죠. 여러분 자주 운전하고 다니실 겁니다. 국도 1호선이 선생님 어디서 어디까지 갈까요? 에이, 괜히 앞에 앉기를 잘못했다. 목포에서 신의주. 국도 2호선은 목포에서 왼쪽으로 부산. 이 홀수는 위아래로, 짝수는 동서로 이랬습니다. 1895년도에 일본 30여 명의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를 합니다. 말은 낭인이라고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차관급 정도 되는 고위 관리들이 그 안에 6명이 있었습니다. 여우사냥 작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민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쓴 보고서에 보면은 그 민비 시해 작전 보고서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민비를 대여섯 차례 칼로 찔렀다. 민비가 방바닥에 쓰러지니까 민비의 국부검사를 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집단적으로 능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휘발유를 끼얹어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명성황후 시신 찾지를 못했습니다. 의병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37,000명이 전국적으로 의병들이 일어났는데 17,000명의 의병들이 광주 전남 쪽에서 일어납니다. 1907년부터 1909년 사이에 일본이 일개 연대를 동원해서 그 의병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그 중에서 3,000명을 생포를 합니다. 그 3,000명에게 족쇄를 채워가지고 짐승처럼 두드러 패면서 건설했던 도로가 목포에서 광주까지 정읍까지 갔던 국도 1호선, 목포에서 영암 거쳐서 해남 거쳐서 보성 거쳐서 광양 거쳐서 남해까지 가는 국도 2호선이 우리 호남 의병들이 짐승처럼 두드러 맞으면서 건설했던 도로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국도 1호선, 2호선을 달릴 때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릴 때 큰 차이가 있다 그 이야기죠. 그 의병 중에 한 분이 심남일 의병입니다. 이 심남일 의병은 한평분인데 이분의 이 비가 광주 공원에 있습니다. 왜 한평분인데 광주 공원에 있느냐? 1962년도에 이분이 독립유공자로 추서가 돼가지고 이분 며느리가 연금을 받으니까 그 연금을 들고 광주 향교라서 그 연금을 팍팍 매달 주고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호남 창의 명소라고 의병들이 맨 처음에 모인 데가 지금 광주 향교입니다. 그 향교에 와서 이걸 내놓고 가니까 향교 어른들이 이 돈을 우리가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오히려 그 돈에다가 더 붙여가지고 광주 공원에다 순절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그런 광주 공원에 그런 비가 있다는 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이겁니다. 광주 공원에 있죠. 여러분, 저희들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16,000명 정도 의병들이 그때 목숨을 잃었는데 이 의병 가족들이 이제 시체 찾으러 다니는 사진입니다. 유달산 밑에서 아이고 이게 제가 이거 잘못 누르면 항상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유달산 밑에서 관찰사가 지금 의병들한테 니들 나쁜 놈들 다시는 그러게 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훈시하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이 방림동 봉선동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말씀 드셨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저기 전부 다 그냥
수박밭, 똥밭 막 그랬다 그래. 저는 속물이라서 그런 생각합니다. 대학교 다닐 등록금 가지고 저기다 밭이나 사놨으면 이 속물이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어딘지 혹시 헤아리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광주의 강남이라는 여기가 지금 봉선동인데요. 여기가 지금 이마트가 들어서 있는 자리. 이쪽 일대가 지금 그 뭡니까 포스코 아파트 지금 있습니다. 추억의 사진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소록도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저희 이제 영부인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오스트리아 수녀 두 분, 엄밀한서는 이제 수녀가 아니죠, 간호사들이죠. 두 분을 노벨 평화상 이렇게 후보로 이렇게 올리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는 한센인들의 어떤 보금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센인들의 최초 보금자리는 광주 양림동 봉선동입니다. 최홍정 목사란 분이 다 떠들고 있는 한센인 사람들 다 방림동 본성도에다 모았다가 거기서 일부를 공소록도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 소록도에서 좀 낯선 사람들이 다시 애양원으로 가다거나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한꺼번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해 쪽에 비토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비토리라는 이 섬이 하나 있는데 참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이 좀 낯선 사람들이 끼어서 살지 못하니까 비토리라는 섬에 들어갑니다. 비토리 섬에는 일본 사람들이 밭 지어 먹다가 과수원 하다가 도망가가지고 그대로 막 땅들이 있습니다. 막 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토리 가서 조금만 고생하면은 버려져 있는 땅이 있으니까 여기서 농사하면 우리끼리 살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섬 건너편에는 맞은편 쪽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들이 야금야금 들어가지고 결국은 비토리를 다 차지할 거야. 비토리에서 생산되는 해산물들은 누가 사 먹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커다란 천막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천막을 불태버립니다. 천막 안에서 다 타 죽고 그러죠. 27명이 몰살을 당하고 또 여기 수탄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 옛날 일제시 광복구 사진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쭉 늘려 있어가지고 이제 한센인병 자녀들입니다. 이 가까이에서 잡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길 건너 마주보고 서가지고 이제 면회를 하죠. 이것은 면회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만났던 장소가 수탄장인데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보면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껴안는 생각을 하지만 이 근본적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새마을 정신의 뿌리가 됐었던 우리가 김준 박사 여기 귀론 이 장소가 있었던 데가 지금 방림동 양림동이고 여기서 미국인 선교사들이 나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든 모습을 보고 아 믿는 선교사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나 역시 목사가 돼가지고 불쌍하고 헐벗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한센인들을 돌봤던 최홍종 목사가 이렇게 활동했던 자랑스러운 인권의 현장이 광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광주가 5.18 가지고 인권도시 이 지금 논리가 너무도 빗나갑니다. 이 시에서 좀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 한센인 역사하고 영광의 김준 박사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면서 정말 헐벗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했던 이 사람들을 보듬어 안았던 정신들이 면면이 흐르고 흘러서 5.18 때 대동단결했던 공동체가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이렇게 어떤 근원적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느닷없이 툭 5.18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게 이게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뿌리를 좀 들어가야 된다. 소록도 병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장에서 84명이 죽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소록도 병원을 우리들끼리 좀 자치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니까 그 병원 운영한 사람들 그 다음날 공의 경찰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공경찰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소록도 여기 한센인들 총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처절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제가 여기 사진사가 한 분 계십니다. 사진사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도 한센입니다.
오래전에 병이 생겨가지고 거기 들어가셨는데 사진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진을 찍었고 일제가 남겼던 사진도 그 양반이 구입을 해가지고 다 보냈어요. 설득을 해서 그 양반한테 사진을 수십 장을 제가 받았는데 처참해서 내놓지를 저도 못합니다. 뭐냐? 한센인들이 임신을 하면은 아기를 가지면은 그것을 강제로 낙태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없앤 것이 아니라 알코올에다 다 담아놨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일제가 찍어놓은 것을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일이 많아가지고 새벽 4시 정도까지 일을 합니다. 새벽 4시에 그것을 열어봤는데 제가 그날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픈 역사들이 우리가 이 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벌어졌다. 이 광주에는 우리가 거제도 가면은 포로 수용소가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거제 수용소 못지않게 광주에도 48,000명의 빨치산 그리고 북한군들이 수용돼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지금 전남대 병원 건너편 모습입니다. 학동에 있는 전남대 건너편에 있었던 이 수용소인데 여기에 한 2만 명 정도가 수용돼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리산에서 잡혔던 빨치산이거나 아니면은 정규 인민군들 여기 보면 큰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병원 옆에다가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에서 수용을 했느냐? 지금 사월산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서창했는데 또 지금 구모지구 또 상무지구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상무지구 4군데에다 포로 수용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허국의 현장이라든지 역사의 어떤 아픈 현장들 쭉 많이 있는데 광주 상무대도 어디 가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데는 이 술집 이런 것들만 쭉 있었지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장소였습니다라는 것은 지금 아무런 기리지를 않고 있잖아요. 포로 수용소 처음 들어보십니까?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에서 심심합니까? 심심해요? 처음이에요? 좀 잠은 덜 옵니까? 괜히 앞에 앉았습니까? 계속 가서 질문합니까? 이제 쪼쪽 가서 이제 질문하려면 사월산이죠. 이 사월산에는 지금 일본군들이 여기서 비행장 경납고 만들었던 데입니다. 이 밑에가 경납고 있습니다. 최근 이야기를 하죠. 최근 이야기. 이 서정호 화사가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때 병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광주 진월동에 있는 모 여중에 지금 교감 선생님으로 계시죠. 어머니를 보러 지금 말년 병장 휴가를 나옵니다. 연평도 포격장 선착장에 서 있습니다. 느닷없이 북한에서 포를 쏩니다. 아 이건 북한 공격이야. 얼른 가서 전투해야지.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그 자리에 포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전사합니다. 즉사합니다. 이 모자에 있었던 헌병대 모표가 이렇게 나무에 가서 튀겨져 이렇게 있었죠. 3년이 지나도록 이 서정호 화사를 기리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사람 뜨시는 사람들하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지켜간 젊은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기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흉상이라도 섭시다. 그래가지고 흉상을 세웁니다. 이게 흉상 들어간 비가 3천만 원 들어갔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국가에서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기간이 이제 첨단이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유족들이 1,500만 원 내고 국가에서 1,500만 원 냈습니다. 이 흉상 제막식을 하는데 포항에서 이제 해병대원들이 120명이 왔습니다. 여기저기 다 합쳐가지고 한 200명 정도 왔습니다. 근데 그날 점심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점심값 누가 냈는지 아십니까? 유족들이 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따졌습니다. 보훈청장님. 세상에 나라를 위해 숨져간 이 청년 그렇잖아. 유족들이 가슴이 찢어지는데 세상에 이 점심값을 이게 유족들한테 내라면 쓰겠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내려고 했는데요. 그냥 그쪽에서 낸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예산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사설로 썼습니다. 그래갖고 뒤지게 깨졌습니다. 잘했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금 면면이 우리 알게 모르게 흘러온 우리가 역사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숨져간 분들을 정말 기리고 그분들의 정신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자식들한테 알리고 그러면 어떻게 감히 조국을 위해서 돌아가신 전사한 우리 참 광주의 아들을 그렇게 방치하고 1,500만이 없다고 해서 이걸 가족들이 내라고 그러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몇 시입니까 지금? 이제 좀 소프트한 이야기 8시. 뒤에 계속 할 내용이 한 2시간 분량 되는데 이제 10분 안에 다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은 전남도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국무총리로 가셨는데 지금 이낙연 지사가 작년 총리로 가시기 전에 최주필이 그 전남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니까 당신이 전남 역사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 대신 재밌게 좀 써주세요.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전자북으로 30페이지씩을 매주 다른 주제로 해가지고 사진과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잘 못 들어본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쓰는 사람도 재미가 있고 읽는 사람도 재밌지 남들이 다 하는 이야기 쓰면 누가 읽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남도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지금 PC로는 맨 아래, 스마트폰으로는 위로 이렇게 신임 부지세 이렇게 클릭하다 보면은 이순신 7년 있고 그 다음에 최혁의 전남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하시면은 지금 40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수록된 내용들인데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전남의 강주에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고려 때 왜구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역사 교과서에서 들었을 때 그냥 왜구들이 강진이나 해남이나 거기 와서 반나절 잠깐 내려가지고 얼른 노략질 해가지고 얼른 다시 도망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책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구들이 가장 적게 내렸을 때는 700명, 가장 많이 내렸을 때는 7,000명이 내렸는데 상륙을 했는데 그 7,000명 중에서는 1,000명이 기마병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병력입니다. 400척, 500척 한꺼번에 내려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애들이 해남, 진도, 강진에게 한번 상륙을 하면은 최소한 한 달, 길게는 6개월 동안 뒤집고 돌아다닙니다. 여자들은 전부 다 끌고 가서 전부 다 해버리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다닙니다. 이 횟수가 1392년까지 무려 529회입니다. 왜 전남 쪽으로 이 왜구들이 들어오냐? 이쪽 경상도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여기가 석도창, 해룡창, 부영창이랑 이 일대에 우리 조창, 곡식을 모아가지고 개경으로 올라가는 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습격하러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점이 찍어진 데가 다 무엇이냐? 왜구들이 와서 노략질을 했던 장소입니다. 이게 해안가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들을 벌이느냐? 왜구들이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야! 우리가 왜 고려 땅에 와서 잠시 공격했다가 이렇게 돌아가냐? 아예 개경을 먹어불자. 자, 이쪽으로 다 모여라 해가지고 개경 밑에서 모아가지고 개경을 공격합니다. 연합부대를 형성해서 15km 전방까지 왜구들이 쳐들어옵니다. 왜구. 이것을 마지막으로 막아선 사람이 누구냐면 최영 장군입니다. 근데 최영 장군이 져버립니다. 그래서 개경이 곧 함락될 때 이 왜구 측면을 친 장수가 이성계 장군입니다. 그래서 왜구들이 이렇게 지리멸려 되니까 최영 장군이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왜구들을 이렇게 격퇴를 합니다. 이 참 처참한 결국은 고려는 망합니다. 그 당시에 왜 망하느냐? 무신정권 때문에 망합니다. 무신정권들은 이렇게 원나라의 침략, 외구의 침략에 백성들이 시달리고 있을 때 자기들은 강화도에서 띵가띵가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그런 역사 때문에 고려는 망한데 여기 이제 이성계 장군, 최영 장군, 영정입니다. 여기 최무선 장군, 여기 이제 정지 장군 그렇습니다. 정지 장군 나주뿐입니다. 이 전라도의 왜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말 전투를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고려가 나라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그 역사적 교훈을 우리 조선이 알았다 한다면은 조선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지도는 1402년도에 우리 조선 학자들이 만든 지도입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란 지도인데
쉽게 말해서 강리도라고 합니다. 공근이라는 학자가 발문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공근이라는 학자가 태종 이방원이 이 새로 생긴 조선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면은 세계 땅덩어리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계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서 우리가 지도를 만드는데 이 중국이 세계의 중심지이다. 그러나 조선은 중국 못지않게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조선을 일부러 크게 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근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쓰겠죠. 당시 조선은 세계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선은 200년 뒤에 꼬그라집니다. 나라를 지킬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선이 생기고 난 다음에 50년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자, 데뷔마마가 돌아가셨는데 상복을 오른쪽 깃을 위로 올리는 것이 맞냐, 아니면 왼쪽 깃을 위로 올리는 거 맞냐, 이것을 예속 논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임금이 니들이 옳다 그러면 상대편을 다 죽였습니다. 기양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부터 철 채취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철이 뭡니까? 농기구도 만들고 전투 뭐 화살도 만들고 이런 건데 그런 거 못 만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약주의로 흘러버렸죠. 그래서 1592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8만 군대를 몰고 조선을 쳐들어옵니다. 일진이 3만 5천 명이 1592년 4월 13일 날 부산 앞바다에 도착을 해가지고 부산진성하고 동래성을 함락시키는데 하루 만에 함락을 시킵니다. 이 부대가 일본군들이 부산에서 서울 경복궁까지 가서 불질러버린 시간이 딱 18일 걸립니다. 저도 엄청나게 많이 걸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ROTC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걸어 다녔는데 저희들이 안전군장을 해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걸었을 때 부산에서 서울까지 18일 걸렸습니다. 10시간씩 걸었을 때. 그렇다면 이 일본군들이 중간에 전투를 했단 이야기입니까? 안 했단 이야기입니까? 안 했단 이야기입니다. 설령 있었다 해도 도망가야 됩니다. 저도 도망갑니다. 왜? 400명 정도 칼 들고 활 들고 있는데 저쪽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총 쏘고 덤벼드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도망가야죠. 의병들이 일어난 것은 3개월, 6개월 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일 만에 경복궁이 함락이 되죠.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서 조선 강군은 죽이되 절대 조선 사람들은 죽이지 말아라. 청년들이나 장년들은 절대 죽이면 안 된다. 조선 강군들만 죽여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조를 잡으면 조선이 다 항복을 할 것이고 그때 조선 군사들하고 조선 장정들을 앞장서 가지고 명나라를 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죠. 막 의병들이 나타나서 막 일본군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바꿉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조선 사람들 보니까 우리 편 들기는 글렀다. 자, 조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만큼 다 죽여라. 다 죽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건너가서 사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다 죽여버라. 그런데 니들이 얼마나 죽인지를 모르니까 귀를 잘라라 그럽니다. 귀. 그래서 귀를 잘라서 보내는데 귀는 2개잖아요. 그래서 좀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바꾸냐. 귀 말고 코 잘라서 보내라 그럽니다. 코. 그래서 코를 잘라서 보내는데 코를 잘라서 보낸 만큼 금은 부하를 주고 땅덩어리를 줍니다. 그래서 이 명나라 군사들, 조선 군사들 다 죽이고 나서 코를 잘라갔는데 숫자가 부족하니까 애기들, 부인들 코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가져간 숫자가 일본 측 기록에 남아있는 그 조선에서 건너온 코의 수가 18만 개입니다. 18만 개. 이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 일본으로 건너간 이 코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마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조선에 가서 이만큼 했다. 그런 다음에 교토에다가 이 무덤을 만듭니다. 이 무덤 이름이 당초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귀자 이총입니다. 이 비총에다 너무 야만적이라고 할까봐 그때부터 역사 왜곡을 합니다. 왜 그러냐? 맨 처음에 귀를 보냈는데
이 길을 건너는데 나중에 코가 왔다. 이걸 해가지고 이총이라고 끝내오기다가 최근에서야 우리 한국에서 항일하고 양심 있는 일본 학자들이 그건 아니다 하니까 이총 해가지고 가로하고 코비 비총 해가지고 지금은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 사람은 아직도 이총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를 침략당했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 코까지 베갔다는 것을 과연 몇 명이나 알고 있냐 그 이야기죠. 조선실록이나 징비록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났지만 길을 지나가고 있는 여자아이나 아낙네나 아이들 중에 코가 없는 사람이 수두룩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왜? 코 없어도 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의견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장 무책임했던 왕이 선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조는 이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에서 이렇게 노량 이런 데서 칠천량에서는 대패를 했지만 이런저런 해전에서 이겼을 때 하도 명나라 장수들이 고마워가지고 이순신 장군에게 이렇게 포상을 하고 이렇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선조는 왜 그런 것을 보내가지고 하냐. 이순신은 지 할 바 했다.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엄청난 시샘을 하고 못 살게 굽니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은 넓은 바다로 가게 되면은 일본 전선들은 날렵합니다. 우리 조선 수군 전선들은 묵중합니다. 이 유격전에 강하죠. 이 넓은 바다에 가면은 꽁꽁 둘러싸여 가지고 불화살을 하면은 다 죽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걸 하기 때문에 먼 바다로 나가서 싸우지 않는데 그 먼 바다로 가서 싸우지 않는다고 탁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말 듣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등병 신세로 강등해버리지 않습니까? 이 조선, 우리 옛날 우리 왕들 보면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죠. 여러분 그 강진에 가시면은 그 다산초당이 있는데 거기 다산초당에서 백년사로 넘어가는 이 길이 있습니다. 뿌리의 길 혹은 사색의 길이라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년 동안 강진에 살면서 500권의 책을 썼는데 또 몇 개의 글을 썼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발 좀 우리 관리들 백성들 수탈 좀 그만하고 좀 잘 좀 보살펴라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에젤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하루는 어디를 지나가는데 관아에서 젊은 아낙네가 산발이 돼가지고 애기는 뒤에서 울고 있는데 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고깃덩어리를 손에 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달 전에 포졸들이 와가지고 너가 할머니 할아버지 왜 세금 안 내냐? 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가보자. 진짜 죽었네. 그래도 세금 내야 된다. 백골 징포. 남편이 못 내겠다니까 데리고 와서 두드러 패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두드러 맞다가 견디다 못해서 내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얼마 뒤에 또 와가지고 마당에서 누는 이 애기는 지금 몇 살인고? 3살입니다. 얘도 세금 내야지. 아니 16살 돼가지고 군대를 안 가려면 호포라는 것을 내가지고 이걸 냈는데 어떻게 3살짜리한테 내라고 하냐. 말이 많다 이리와. 또 뒤지게 두드러 패고 감옥에 넣습니다. 젖비린내 나는 애한테 세금을 먹인다 해서 황구첨정. 얼마 뒤에 또 와가지고 애가 들어있는 배를 지켜보지. 얼마나 됐는고? 6개월 됐습니다. 얘도 세금 내야지. 못 내겠습니다. 또 남편 끌고 가서 뒤지게 두드러 팼습니다. 남편이 마땅마땅 지쳐가지고 내겠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맨날 며칠을 방 안에서 울고 통과하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에이 더러운 세상. 내가 이 새끼들 안 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남자 구실 안 하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을 거 아니냐 하면서 황에 가서 날선 날을 들고 와서 자기 물건 잘라버립니다. 그 물건을 들고 와가지고 남편의 정말 그 몸을 들고 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이야기입니까 하면서 그 장면을 보고 쓴 시가 에젤량이라는 시입니다. 강진은 특히 강진 해남 장흥이 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강진에는 당시에 병영성이라고 있었는데 외구들이 오면은 막아내는 성이 병영성이 거기에 군사들이 많았습니다. 또 강진 현감이 뜯어냈습니다. 또 수군 만호가 지금 어디입니까? 얼른 생각이 안 나보네.
그 토요 놀자 토요 어디입니까? 그 무슨 항이죠? 강진 무슨 항이죠? 그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수산물 싸게 막 파는 마량 예. 뭐 거기가 만호가 있었거든요. 수군 본부가 있었거든요. 세 군데에서 뜯어먹으니까 이거는 해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번에 일기 때 그 이야기했습니다. 영광군수 5억 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2년 정도는 하게 해줘야죠. 그런데 5억 1,000만 원 또 누가 들고 오면은 이제 네가 해라 하면서 줘버리는데 그것을 얼마 만에 줘버리냐. 최고 빨리 준 것은 일주일 만에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습니까? 이 돈 주고 별수 산 사람들이 이게 출발하면서 이거 가서 어떻게 번전 뽑을까? 그 생각하고 뜯어내는 겁니다. 이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일본이 이게 재물포에 들어와서 이제 군대 이렇게 풀어놓고 이제 먹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조그만 걸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조선폭동기라고 일본에서 만드는 거 이게 희미합니다. 조선폭동이라고 하는데 일본 역사에는 동학농민혁명이 없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우연하게 이렇게 하다가 1894년도에 동학이 일어나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1895년 2월 달에 다 끝나는데 이게 1895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제가 가서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 땅에 우리 조선인들이 1902년도에 이민을 맨 처음 시작했는데 1890년대 미국 땅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동학농민군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미국으로 왔다. 저는 그 가정을 세우고 10년 동안 미국 로키 산맥 일대를 뒤지고 다녔습니다. 정말 이 정성을 정말 헤아려 줬는지 그 넓은 미국 땅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동학농민군이었는데 이렇게 도망을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 후손을 만났습니다. 그 후손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서 10년 또 돌아와서 여기 전남 광주를 뒤지고 다니면서 10년, 20년 동안 지금 동학농민혁명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동학농민혁명이 없습니다. 청일전쟁 안에 넣어가지고 이 조선 농민들을 양민들을 학살했다 하면 자기들한테 이게 좋지 않으니까 여기 죄송합니다. 그림들이 여기가 전부 다 여기가 일본군이고 여기 이 청나라 모자 쓰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조선 농민들이라고 지금 조선 농민들을 청나라 군복을 씌워가지고 군사 대 군사가 싸움하고 있는 장면으로 지금 바꿔놨습니다. 지금 이런 장면인데 결국은 나라가 이제 이렇게 우리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죠.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왕조에 누적되었던 폐정, 학정이 쌓여서 고름이 돼가지고 결국은 터진 일입니다. 그것을 딱 터뜨린 사람이 조병갑입니다. 조병갑이가 이제 거부 군수였죠. 이 조병갑이는 동학농민혁명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정부로부터 네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귀양을 갑니다. 강진 고금도로입니다. 근데 이게 조씨 집안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동학농민군들은 제발 좀 나쁜 정치 없애고 외세들 우리가 물리치자 해가지고 일어난 사람입니다. 1대가 최재욱, 2대가 최시영입니다. 이 최시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학농민혁명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조병갑이가 귀양사를 왔다가 다시 승진을 해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돼가지고 너 이놈! 네 나쁜 놈, 네한테 사형을 명령한다 해가지고 그 사형 판결문에 사인을 한 사람이 조병갑입니다.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조병갑 물론 후손들한테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물을 수는 없죠. 그러나 조병갑의 선정비가 전국에 3군데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수석 중에 한 분이 이 조병갑의 증손자입니다. 이 양반이 우리 저 할아버지 잘못했어도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죠. 이 양반이 우리 할아버지 선정비는 잘 있는 곳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곳곳에 많은데 거부에서
시간 지나갔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10분만, 3시간 더 하지 말고 10분만 더 하라든지 여기서 이제 절충을 하죠. 17분입니다. 13분만 더 할까요? 네. 13분만이. 진짜 13분만 하겠습니다. 내 이놈 하실 분. 하고 싶어도 분위기상 못 하죠, 지금. 여기 저희들이요. 제가 이낙연 지사님 맨 처음에 취임할 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참모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좀 참모님. 전남지사 취임하게 되면 지사님이 꼭 고부를 가게 하십시오. 고부를 가게 하십시오. 이야기입니다. 고부에서 밀란이 일어나니까 조병갑 죽여라 하고 밀란이 일어나니까 조정에서 장흥 군수 이용태를 쉽게 말해서 진압사령관을 만들어서 안핵사라고 합니다. 진압사령관을 만들어서 가서 고부를 진압하라고 합니다. 밀란을 진압하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장흥 벽사에는 역참이 있었는데 거기에 군사들이 800명이 있었습니다. 노비까지 포함해서 2,300명이 있었는데 정예 쌈자라는 군사가 800명이 있었습니다. 니들이 가서 고부 진압을 하니까 이 이용태가 겁나서 맨 처음에 한 달 동안 삐대고 안 갑니다. 왜냐면 고부에서 그 난리를 치는데 지금 가면 맞아 죽기 때문에 안 갑니다. 잠잠해지니까 박명원이랑 광주분이 가서 그것을 다들 이렇게 다들 누구를 떨어가지고 니들 그럴만 하다 우리가 잘못 정치했다 니들 이제 생업에 종사를 해가지고 박원명이랑 광주 사람이 가서 다 이렇게 달래놨는데 이렇게 잠잠해지니까 이 이용태라는 사람이 800명 끌고 가서 고부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데 여자들한테 몹쓸 짓거리 다 하고 젊은 남자들은 다 죽이고 집은 다 불태버립니다. 그래서 고부에 가면은 지금도 고부 사람들은 자네가 우리 딸 주라고 왔는데 어디 사람이고 장흥? 뒤돌아 보냅니다. 얼마나 처참했던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약에 징치를 하고 우리가 교훈을 삼았다 한다면은 우리 백성들을 죽이면은 나중에라도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세웠더라면은 어떻게 80년 전두환이가 광주에 와서 탱크를 몰고 가서 자기 백성들을 죽였겠습니까?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여기가 백사역터입니다. 장흥에서 자동차로 한 3분이면 간 데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까 전에 이 강진 병영성이라든지 여기 수성장절 순절비는 여러분들 참 우리가 가슴 아파야 됩니다. 이 동학농민군들은 나름대로 이 나쁜 정치를 이렇게 몰아내기 위해서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이고 그 밑에서 싸웠던 병사들은 나라의 녹을 먹는 우리 군사들이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냐면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 강진 병영성을 농민군들이 공격을 합니다. 3만 명이 공격을 하는데 강진 병영성에는 군사들이 2,3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왜 성을 공격을 하느냐? 이 안에 동학농민군들이 빼앗은 대포 같은 것들인데 이 대포는 화약이 있어야 쏩니다. 이 강진 병영성은 화약이 있었습니다. 그 강진 병영성을 공격을 합니다. 이 강진 병영성이 무너질 때 김두비라는 관군이 우리로 말하면 소대장 정도 됩니다. 이 관군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농민들한테 저 역적들한테 이 화약이 넘어가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하겠느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숯불을 가슴에 품고 들어가서 화약고에 가서 폭사를 합니다. 우리가 저 어렸을 때 고 강제구 서령 이야기 들었습니다. 부하가 쓰리탄 다니까 가서 이렇게 안고 돌아가셨던 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전남에 가지고 있는 이 충절의 이런 이 군인상은 어디 가고 왜 거기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호남인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장흥성을 지켰을 때 이 장흥 군수가 내 놈들 너희들 감히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사직을 너희들이 해치려 하느냐 관보 임무는 절대 못 준다 해가지고 농민군들이 목을 쳐서 죽입니다. 96명이 수령하고 같이 목숨을 바칩니다. 96명이 죽거든요.
이 96명이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군사들인데 이 군사들을 모시고 있는 비각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도 이렇습니다. 양철댁이 딱 둘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청에다가 그래요. 예, 세상 이게 말이나 돼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숨져갔던 이 군사들을 96명을 저 조그만 사당에다 해갖고 비도론 당하고 양철댁이 둘러가지고 아니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좀 많이 좀 질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3만여 명의 농민군들이 김계남, 최경선, 전봉준, 손아종, 동학군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지고 사냥으로 압송당하고 있을 때 3만 명의 호남 동학 농민군들이 모여서 장흥에서 최후의 일전을 벌인 장소가 여기 석대들입니다. 장흥 한우 맛있는지는 알지만은 이 장흥 석대들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 토요 한우 시장, 한우 먹는 데서 200m만 강을 건너가게 되면 이 석대들입니다. 그 옆에 동학 농민혁명 기념관이 있습니다. 얘가 석대들이죠. 그래서 영산포에 헌병 부대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산포에서 물건을 막 실어 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남 곡창에서 나는 모든 쌀들을 영산포에서 일본으로 실어가기 때문에 영산포를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헌병부대가 영산포에 들어섰는데 영산포 다음으로 헌병부대가 들어선 데가 장흥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흥은 그만큼 항일기가 셌습니다. 그래서 영산포를 다음에 장흥을 철저하게 하죠. 그래서 많은 이 의병들이 또 그래서 왜 이 당시에 의병들이 자꾸 우체국을 이렇게 습격을 했느냐. 우체국은 지금 말하면 국정원 역할을 했습니다. 아, 어디에서 지금 의병들이 나타났고 누가 어떤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이 전신으로 다 때리기 때문에 이것을 깨부셔야 일본군들의 통신망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우체국을 많이 공격을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 몇 분입니까? 김 선배님? 24분. 예. 나주 곰탕집 가시면은 우리가 맛있게 먹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주 곰탕집이나 창평 국밥집이나 가시면 맛있게 드시되 꼭 이런 말씀을 후배들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맛있게 먹고 갔지. 그런데 실은 이런 역사가 있단다. 일본군들이 조선 관군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섰던 조선 동학 농민군들을 죽이기 위해서 와서 수경을 했던 데가 군사기지가 지금 나주 초등학교에 있는 자리에 있는 초토형이었습니다. 이 초토형에서 지금 금성간 나주 곰탕집 거리 일대까지는 약 800m 정도 되는데 그 일대는 옛날에 전부 다 야산이었고 그 토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학군들을 전부 다 토굴 하나에 집어넣고 목을 잘랐는데 1895년 1월 달에 강군과 일본군이 써놓은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895년 정월 달에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 나주 읍성 거리가 마치 눈이 와서 얼어붙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이 났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1895년 1월 달에 이 일본군과 강군이 목을 친 동학 농민군의 숫자가 한 달 동안 680명의 목을 칩니다. 사람 몸에서 나온 기름들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얼음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장소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우리 선조들이 원통하게 돌아가신 곳이다. 지금 곰탕집 거리 일대 굉장히 많은 장소가 이런 참혹한 장소입니다. 전봉준 장관이시죠. 여기가 이제 유명한 김계남, 손아종, 최경선 의병장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는데 아까 제가 식사하실 때 이제 이 선생님께서 잘못해가지고 수말리 넘어가서 뭐 정말 무서웠다.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요. 이 동북 쪽으로 해가지고 사평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길은요. 옛날부터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길이었습니다. 사람들 그리고 그쪽 이 일대가요. 수말리에서 내려오는 이쪽으로 해가지고는 그 산세가 이렇게 푹 꺼진 산세이기 때문에 마치
이 마을이 숨어 있는 듯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마을이 있는지 옛날에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순 너리째 넘어가실 때 이식공리 들어보셨습니까? 이식공리 마을이 있습니다. 이식공리 마을이 왜 그러냐면 원래 이름이 숨어 있는 마을 같다 해서 숨어 실입니다. 이 원래 마을 이름이 숨어 있는 마을, 이 실은 마을을 말합니다. 숨어 실인데 일제가 행정지명을 거칠 때 숨어 실, 스무 개란 말이구나 해갖고 이식공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엉뚱한 뜻이 돼버렸죠. 그만큼 그 일대가 험합니다, 지세가. 그래서 무시무시합니다. 유치도 그렇습니다. 옛날 유치길 아시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유치길 얼마나 험한 길인지 아시죠? 또 많은 분들이 거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길을 많은 분이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 최경선 장군은 여기 이렇습니다. 여기가 농주인데요. 여러분, 농주는요, 우리가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전라도에 3개 목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광역시죠. 어디냐면은 전주목, 그 다음에 나주목, 그 다음에 능주목입니다. 능주가 그만큼 컸습니다. 이 능주의 일대에 남평이 있었는데 이 최경선이라는 사람이 전봉주 장군이 붙잡혀 가고 없을 때 200명의 부대를 끌고 남평 관할을 치고, 지금 초등학교입니다. 남평 관할을 치고 이 사평 일대에 있는 벽성마을로 도망을 옵니다. 여기서 추운 겨울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투를 하고 여기 가서 다들 자고 있는데 관군이 새벽에 급습을 해가지고 이 벽성마을에서만 현장에서 죽은 농민군의 숫자가 165명입니다. 나머지 60명 정도는 체포당해갖고 결국 사형을 당하죠. 이 마을이 벽성마을입니다. 여러분, 주남마을만 유명합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외세와 몸부림 싸웠던 우리 조상들은 왜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억지 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산하를 면면히 들여다볼 때 우리가 차마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주름살이 보이고 더 애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 벽성마을이죠. 이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자, 이 무등산, 아이고, 이거 벽성마을이 여기 안에 가보니까 이제 요새는 화성 저쪽 수말리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경치 좋고 조금 그런 데는 의사 선생님들 비롯해서 또 여기도 계십니다. 변호사 선생님들 집 많이 짓고 살아보죠. 여기서 지금 그 일대는 지금 벽성마을 저 이식공리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렇게 뭐 현대식 집들 많이 짓고 있대요. 창평 국밥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역사의 현장이 있습니다. 진난관도 우리가 이순신 장군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 일본 군들의 배후 기지고 또 여수 광양에 있는 일대의 농민군들을 공격하는 군사 기지였기 때문에 진난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수 광양 농민군들이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많이 죽습니다. 일본군들이 그 동학군들을 죽일 때 4가지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칼로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작두로 썰어서 죽였습니다. 목을 작두로 썰어 죽였습니다. 해남 강진에는 그런 현장이 많습니다. 둔벙이 이렇게다가 작두. 4번째가 이 우지개입니다. 우지개.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 갈대로 해갖고 도롱이라고 해가지고 비옷을 만들었는데 머리에 쓴 것을 우지개라 합니다. 이 우지개를 씌운 다음에 2 손을 뒤로 묶고 무릎을 꿇렸습니다.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그 우지개에다가 들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붙였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1000도도만요. 이게 타오르는 그 온도가. 이 한평에 가서, 제가 영광에 가서 뒤지고 다니는데 거기에 있는 역사학자가 이런 일이 있었네 하면서 이 영광 추격 주차장인데 여기 옛날 한우시장인데 여기서 700명을 우지개 씌워가지고 불태웠다는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널리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쩝니까? 좀 널리 알려야 됩니다. 한평 고막천, 여기서 또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국도 1호선. 배상옥 선생님 이야기 좀 할까요? 무안의 유명한 분입니다. 배상옥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분입니다. 동학 지도자인데 이 목포, 한평 이 일대 다 모아가지고 군사훈련 합니다. 결국 해남에서 일본군에 참수를 당하는데 이 부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부인을 어떻게 하냐? 머슴들이 자고 있는 복로방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서실한 사람한테 재가를 갑니다. 유일한 휴선이 딸만 하나 있었는데 그 유일한 그 사람이 그 이영기 씨라고 일본에서 살다가 최근에 돌아왔는데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제가 그분하고 가서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죠. 할머니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공로방에 넣어버렸다 어쨌다. 예,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쓴 전남도 역사 이야기에 다 나옵니다. 이 불무제짜리도요. 여기 무안 가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얘가 1000짜리인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3일 밤 농민군들의 시체를 산처럼 쌓아놓고 불을 질렀는데 3일 밤낮을 탔다는 기록이 나오고 냄새 때문에 못 살게 하여간 그릇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가다 보면 성양공원 나주에 이 일대도 나주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말 처절했던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입니다. 이제 이게 제가 3년 전에 남태평양에서 찾아낸 조선 증용자 정신대 사진입니다. 저는 요새 이제 2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남태평양 가서 이렇게 증용자들 사진을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티니안 섬이라고 사이판 섬 바로 위에 여기 저 티니안 섬이라고 있는데 이 티니안 섬은 태평양 전쟁 때 B-29가 이렇게 떠가지고 히로시마에 폭격을 했던 그 공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에 우리 조선인 여자들이 끌려 들어와가지고 이 혹사를 당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사탕수수 농장은 이런 고되고 조그만 수초도 다 베기 때문에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이 계단에다가 간발을 치는데 이 꼬마는 근처도 없이 이렇게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이 헌병들이죠. 나라를 뺏기면은 정말 우리 누이들부터 고생을 합니다. 경복궁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복궁 이야기하고 여수 독도 이야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광 백수에 가시면은 경복궁 건물이 2개 내려와 있습니다. 이 경복궁은 여기 560개의 건물이 있었는데 일제가 이걸 다 헐어버리고 50개만 남겨둡니다. 500개를 헐어서 이 조선 총독부를 짓는 일이 목재를 팔아가지고 이 재원으로 삼죠. 여기에 육문당이 있고 육무당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육무당인데 임금이 왕이 나라를 일을 신하들과 의논했던 것. 여기 육무당은 군사훈련 실시하는 것을 봤던 것. 나라를 빼앗겼었던 1910년도 모습이기 때문에 연병장이 지금 뭐 자풀만 나와 있죠.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헐어가지고 어디다 파냐면 일본 절에 팝니다. 스님이 이것을 사가지고 그대로 헐어가지고 용산으로 가서 용강사란 절로 만들어서 여기서 법당 건물로 씁니다. 이 이제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죠. 유서 깊은 과거터 육무당 철회 그렇게 나오죠. 이 영산에 가 있었던 육무당입니다. 지금 영산에서 이렇게 법당으로 사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도망가죠. 이것을 얼른 파는데 이것을 엄불개에서 사들입니다. 정말 잘하죠. 엄불개에서 얼른 사들여가지고 이것을 쓰고 법당 건물로 쓰고 있는데 이게 80년대 영산이 재개발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불개 사람들이 문화재청에서 전화를 합니다. 이거 경복궁 건물인데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문화재청 사람들이 꼭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것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보라. 그래서 그대로 걸어가지고 엄불개 사람들이 영광 백수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백수의 한도로 못 가서 큰 고래등 같은 개화집 있고 거기 하얀 돌에 영산성지 써졌습니다. 그죠? 그 건물에 주차장까지 약 30m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바로 올라가면 30m만 걸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물이 육문당. 여기서 7km를 더 가면 상거리가 나오는데 옥당 박물관이 왼쪽으로 하면 있습니다. 그 옥당 박물관 가면은 육문당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애기들이 안에서 지등놀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72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일제단죄 청산하고 민족정기 다시 회복하자. 이 다 합쳐서 12억이면 서울로 올라간 일을 72년 동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면 못 가져가겠으면은 이런 건물들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데 서울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처참한 일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영광으로 학생들 한 번쯤은 데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기억을 하고 누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도 사람은 이제 자랑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의 지금 대명사입니다. 이 독도는 지금 경상도 있지만은 이 독도를 지켜냈던 사람들은 공수 사람들, 여수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종 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울릉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선인 어부들이 약 120명 정도 되는데 120명 중에서 86명이 요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흥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요수란 지명은 조선초에 잠깐 나오고 조선말에 나왔을지 요수란 지명은 조선 때는 없었습니다. 순천 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고흥은 당시에 흥양이라고 그랬는데 흥양 사람 아니면은 이 순천부 사람들이 여기에서 86명이 이렇게 초 3월이면은 순풍을 타고 3개월 동안 노를 지어가지고 울릉도에 가서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제일 먼저 울릉도 가서 큰 나무들을 베어가지고 배를 만든 다음에 그 배에다가 나무를 싣고 또 거기서 채취한 미역들, 해삼들, 전복들, 또 강치들, 물개 같은 강치들 잡아가지고 말려가지고 해가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여기다가 물건 푸고 그 해산물들 가지고 금강, 한강, 진남포, 우지까지 가서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때 이 고국 사람들이 일본 어부들한테 너희들 왜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냐 밀어내고 이 땅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이 조선 울릉도 독도를 지켜냈던 사람들은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다. 이 사진은 영국 거문도를 점령했던 영국군들이 찍었던 당시의 거문도 사람들 배 사진입니다. 이 배를 몰고 3개월 동안 이렇게 노져서 이렇게 독도까지 울릉도까지 갔는데 이때 가려면은 콩 3마리를 이렇게 볶았다고 합니다. 너무 지루하니까 콩 먹으면서 이렇게 갔다고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에 보면은 1882년 이전부터 목숨 걸고 울릉도와 독도를 개척해 영토를 확보한 선각자들이 사셨던 흥양령 초도 사람들 참 자랑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들여다보니까 좀 오래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옆에 친구분들 어느 분들 이렇게 손잡고 얼굴 봤을 때 새로운 것을 느껴지듯이 오늘 저하고 손잡고 가졌던 이 시간이 이 지역과 이 산하와 우리 이웃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